제 경험으로는 평일 낮에 하는 것과 밤에 하는 거, 주말에 하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이택수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 리얼미터는 예컨대 언제 조사를 해요? 저희가 이제 가장 정확하게 선거 예측을 할 수 있는 조사의 시간. 아니 선거 말고 최근에 이렇게 그냥 그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나 이런 거요. 거기에 맞춰서 평일날도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게 대략 낮 12시부터 오후 한 5시 사이. 그 평일에. 예, 오전에 하면은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요. 그렇죠. 저녁 때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앙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말에는 안 하시죠? 주말에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도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 때문에 지금 평일 밤 시간이나 그다음에 주말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조사원들에게 좀 더 가산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낮에 한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법상의 제한들이 있어요. 평일 밤 또 9시인가 10시 이후에는 조사를 못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이제 가졌던 의문이 똑같은 조사를 주말에 하면 어떻게 나올까? 비슷한 시기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말에 안 해보셨죠 최근에? 주말에 했을 때도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 임명 전후에서 주말에도 마지막 조사를 아마 그때 청문회 다음에 했었는데 크게 다름이 없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저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네. 그 전에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게 문제였어요. 맨날 누구를 단일 그렇죠. 후보로 하냐. 네. 그래서 단일 후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그 제가 있었던 조만한 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늘 싸움이 벌어졌던 게 무슨 요일이 하나였어요. 아, 그걸 결정하는 데 민주당은 무조건 평일에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쪽은 주말에 하자고 그랬어요. 타협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요일과 월요일 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타협이 돼. 반씩 이틀에 걸쳐서 500샘플씩 2개씩 2번 하도록.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 평일 낮으로 가면 갈수록 보수 쪽이 강해요. 평일 밤으로 가면 갈수록 진보 쪽이 강해지고요. 맞습니다. 전체 평일과 주말을 비교하면 주말이 진보 쪽이 훨씬 강해요. 근데 제가 있던 조그만 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 컬러를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 시간대의 차이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할 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라고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알죠. 그래서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뭐 그 외에 이제 정례 조사하는 조사기관들은 조사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을 먹고 한국당 지지를 좀 높여야 되겠다면 오전에 하면 되죠. 그렇죠. 평일 오전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그렇죠. 추세를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지지율의 수치보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리냐 오르냐 그 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다 하락세다. 그게 뚜렷하게 좀 연속적으로 몇 번 잡히면 이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고 상승의 흐름이 잡히면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그때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원인들을 변수를 통제해야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혹은 잘못해서 오르고 내려오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게 아침에 했다가 저녁 때 하면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조사 시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 그걸 이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설문 문항도 동일하게 하는데 지난번 중앙일보 조사가 37.9% 그러니까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40%대 지지율 나왔을 때 중앙일보가 37.9%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조사 문항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평가할 때. 근데 중앙일보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보통 척도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에 조사한 건 보통 척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바뀌면 안 된다. 문항이 바뀌면 시계열 데이터는 쓸모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척도를 하나 넣기 때문에 그만큼 그 보통 보기가 점유율을 얼만큼 더 가져가서 긍부정이 다 빠지거든요. 잘한다도 빠지고 못한다도 빠지고. 근데 근데 거기서 딱 떼서 못한다만 딱 보도하면 못한다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잘한다만 보도하면 잘한다가 내려가는 것만 근데 보여요. 요즘 시점에는 못한다는 딱 이제 상수예요. 한 50% 정도 다 조사기관 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긍정평가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이 있는 조사와 없는 조사는 아하. 긍정의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설문항의 비밀 이런 거를 이제 파고 있는 그런 것 네네. 같은데요. 치열하죠 그것도. 예. 근데 싸움이. 이게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 그냥 잘한다 못한다만 물어볼 때 하고 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뭐 매우 못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렇게 네모나으로 묻는 거가 네. 또 긍정평가율을 높이고 낮추고에 굉장히 또 뭐 이 차이를 맞습니다.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자 간에 선택하는 거하고 사자 간에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거보다는 매우 잘함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매우 못함. 이 사자가 조금 더 초이스를 하기 쉽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많은 조사기관들이 4점 척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갤럽은 지금 긍정 부정 있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까지.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 갤럽은 잘한다 못한다만 있어요. 어느 쪽도 아니다가 없는데. 예, 근데 이 두 점 척도를 할 때나 4점 척도를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4점 척도를 할 때가 이 유보응답이 모름응답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잘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4점 척도로 할 때 잘하는 편이다 응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 긍정률이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높아진다는 나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서 뭐 무응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응답 그런 질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또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선거론사 심의위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설문지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어떤 회사는 재질문할 것 혹은 뭐 읽어주지 말 것 이런 부분들이 모름무응답 혹은 보통 보기 옆에 써 있어요.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대개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한테 재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내일신문이라는 곳에서 3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모름무응답을 아예 처음부터 읽어줘요. 아하. 잘 모르겠다라는 거를. 아 선택지로 처음부터 예, 주는군요. 처음부터 불러줘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하는 데 있어서 모름무응답을 처음부터 불러주면 긍부정이 확실히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신문 그 디오피니언 조사는 지난 1월 달에 이미 30%대 후반으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별로 보도가 안 됐죠. 근데 이번에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보도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조사를 가지고 어느 게 옳고 그르다 뭐 여기 오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여론조사 재질문을 하는 거를 프로빙이라 그래 보통 조사회사에서는 프로브라고 해서 예. 뭐 신문하다 캐다 뭐 캐묻다 그런 건데 프로빙이라 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는데 너 굳이 누구 어느 정당에 네. 좀 가까우냐 물어보면은 그것도 여론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물어놓고 아,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이런 프로빙을 안 하면은 이 무응답층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럼 그런 조사 결과를 근데 받아보는 독자는 좀 싫어하죠. 싫어하죠. 뭔가 어디 분류돼서 오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프로빙한 조사가 더 정확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좀 멍청한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현경보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지지율 추이를 보도를 해요. 시계열 데이터를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지난 한 2달치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여주는데 각각 다른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 표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또 그걸 막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회사마다 조사 방식도 좀씩 차이가 있고 조사 시점도 조사 시간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언제 조사하느냐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조사 전후에 배치되어 있는 추가적인 질문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설문지의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를 언론들이 기자분들이 서로 다른 회사의 조사 결과들을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막 비평과 해설을 붙이는 게 이게 이상한데? 저 그런 느낌 받을 때 많거든요.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근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기자들도 많이 알아서 예. 동일한 기관의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나경원 예. 후보 이렇게 두 분이 나왔는데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딱 봤는데 이 시계열로 한 조사가 있었어요. 하면은 이렇게 돼요 조사가. 시계열로.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가 조사가 누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딱 보니까 유선 전화로만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유무선을 결합하면은 박원순 후보가 이겨요. 네. 그래서 내가 선거 한 일주일 전에 그 취재 파일이라고 썼어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 결론이 뭐냐면은 유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유무선 전화가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점 그런 다른 조사 방법을 계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까지 했었는데